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초 강의는요, 우리 계약 강론이란 파트죠. 계약 강론이라 해서 계약 총론에서는 용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연부담이 무슨 뜻이다, 동시학명과 말은 무슨 뜻이다, 해제는 무슨 뜻이다. 그 용어들을 배우는 것이고, 이 강론에 들어가면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계약들을 하나씩 배우는 건데, 우리 민법에는 15개 계약이 규정돼 있어요. 법조문에. 이 법에 딱 규정된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불러요. 전형계약. 법에 딱 정해진 15계약 중에서 모든 계약이 시험범위가 아니라 이 15계약 중에서 우리 중개업에 많이 쓰는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매매 계약, 이 세 가지만 시험범위예요. 나머지 12개, 뭐 고용계약, 무슨 근로계약, 조합계약 이런 건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논할 필요 없고, 딱 3개만 시험범위인데, 보통 계약 강론이 최근에 계약법 10문제 중에서 5문제, 거의 절반이 나와요. 나오는데, 매매가 3문제 나오면 임대차가 2문제 나오고, 임대차가 3문제 나오면 매매가 2문제 나오고, 이 교환은 출제 비중이 거의 없어요. 2조문이 있는데 31회 때까지 31번 시험 보면서 교환 문제는 4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9년,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파트예요. 이거는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또 교환은 큰 논점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매매랑 임대 집중되는 건데, 매매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개업 보는 게 보통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매매 계약을 중개하거나 뭐 속칭 임대 계약을 중개하고, 주로 이제 업무가 이건데, 이 매매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날 보면 이 계약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약은 1+1이라고 그래요. 1+1이라는 것은 민법에서도 한 문제 나오지만 2차 과목인 중개사법 실무에서도 또 계약금을 또 물어요. 그래서 2문제짜리다. 중개사법에서 1문제, 민법에서 1문제. 이 계약금이 중개업 볼 때 실무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의 뭐 관행처럼 어떤 계약이 맺어지면 총 매매 대금의 10% 내외를 계약금으로 수수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계약금의 역할, 계약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거의 한 문제 결정이고, 이 매매에 들어가면 딱 2군데가 중요해요. 거의 뭐 고정선님이에요. 하나는 이 매도인의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게 담보 책임. 그 법조문이 여기는 한 20개 조문 되는데 569조부터 584조까지 이렇게 보면 뭐 25개 조문이네요. 이 매도 담보 책임이라는 법조문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것만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아니에요. 제가 민법을 가르치면서 이다면서 기본서 받으시면 암기하자, 이거 외워야 된다 하는 부분은 3부분 정도 돼요. 그 3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매도 담보 책임이에요. 이 도표가 교재에 있는데, 이 도표를 이 다음에 암기해야 된다. 그럼 암기 못해 한 문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매도 담보 책임 하나 법조문은 절차법적 규정이에요. 절차법적 규정이라는 것은 외란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데가 아니에요. 법에 규정되려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규정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 것인가는 제가 다 알려드리죠. 이렇게요. 2군데 하이라이트다. 그러면 매매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별표 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요약 강의 하면 시험 보러 그날까지 계약금 계약, 매도 담보 책임은 매번 그걸 몇 번을 반복할 거예요. 그때 못하는 것들을 먼저 기초에 챙기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매매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회생활 때 가장 중요한 계약이고 가장 빈번한 계약이고, 슈퍼 가서 물건 하는 사람 것도 매매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매매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첫째 성질이에요. 매매는 유상 계약이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반대말, 매매 계약은 무상 계약이 아니다. 대가를 받는 유상이다. 또 매매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쌍무의 반대말은 편무.
편무계약이 아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 범위에는 무상계약, 편무계약은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는. 그럼 유상계약은 무상이 아니에요. 대가반 유상은 무슨 문제 벌어지냐? 유상과 무상의 차이점은 매매계약은 유상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에는 항상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무상계약이 없는 특징. 유상, 무상 나눈 이유는 유상에는 담보 책임이, 무상계약에는 담보 책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란 말이 뭐냐? 남에게 대가를 받고, 내가 대가를 받고 넘긴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는 흠이 있다면 무조건 매도인은 책임져 줘야 돼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자동차 이런 거 사오면 무상 수리기간 AS 해주잖아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매매한 목적물에 권리에 하자는 흠이 있다면 무조건 매도인은 책임져 줘야 돼. 매수인에게. 이 유상계약 담보 책임이란 말이 적용돼요. 또 쌍무계약이다. 편무가 아니다. 쌍방에서 의무를 지는 계약이죠. 매매가 처리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야. 서로 쌍방의 의무를 지는 게 바로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는 편무에 없는 특징이 나타난다. 응? 쌍무 편을 나눈 이유가 뭐냐? 쌍무계약에는 편의 특징 뭐예요? 견연성, 동시 이행의 항변권. 같이 이행하자. 내가 먼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치르는 거와 매매 대금을 치르는 거와 매도인이 매매한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은 동시에 같이 하는 거지. 내가 먼저 대금을 지급하여야 물건 인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쌍방 이행을 같이 해. 동시항변권. 또 우리가 배웠던 우연부담. 매매 목적물이 잔금 치르기 며칠 전날 천재지변 등으로 그 매매한 건물이 화재가 나서 없어져 버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소멸하는 거죠. 매도인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매수인도 대금 지급 의무가 함께 소멸하고 모든 손해는 위험은 채무자주의 매도인이 감수한다. 이 위험부담 문제. 이게 쌍무에 나타나는 특징이 편면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쌍무 그러면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문제 벌어진다. 또 하나는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낙성. 낙성의 반대말은 요물. 낙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죠?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3월 2일 날 작성했어요.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고 언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오케이. 계약서 쓰자. 3월 1일 날 계약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막상 대금을 지급하고 매매한 부동산을 명도한 날은 4월 2일이야.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한 겁니까?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날, 계약서 쓴 3월 2일 날 매매가 성립한 거지. 잔금 치르고 물건 인도받는 4월 2일 날이 매매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립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계약의 성립 시점이 언제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날 계약 성립하면 낙성. 합의 플러스 실제로 일정 행위가 완료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면 요물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이 요물계약이라 그러면 잔금 치르고 목적을 인도한 날 4월 2일 날 계약이 성립하면 요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합의가 이루어진 3월 2일 날 매매가 성립한 거지, 실제 잔금 치르고 물건 인도하는 날은 매매가 성립한 거에 따른 각자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지. 물건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 성립한다면 틀린다고 그랬죠? 자, 이런 얘기들. 자, 저번 주에 좀 우리가 본 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잘 좀 봐주셔야 돼, 이런 것들을. 자, 이런 얘기들이 매매 중요한 얘기다. 또 하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분료식. 분료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매매 계약은 요식 행위가 아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도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항상 시험은 어려워만 나오는 건 아니다. 매매는 요식 계약이 아니다. 요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구비해야지 되는 계약은 아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구두로도 전화로도 성립하는 거지,
꼭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야지만 매매가 성립하는 거 아니다. 그럼 계약서는 서면이 뭡니까? 계약서는 서면은 이 다음에 딴소리 할까봐 증거를 남기는 거지. 전화로도 구두로도 매매는 성립하는 거지. 꼭 계약서는 서면 작성에 성립하는 요식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며 쌍무계약이며 낙성계약이며 계약 성립은 합의하여 3월 2일 날 성립하는 거다. 불려식 계약이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네 가지 특징이 있죠. 반대말도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 이게 세 개만 시험범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모두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우리 모두 유상계약이며 쌍무계약이며 낙성계약이며 불려식 계약이다. 공통점이에요. 같아야 돼. 우리는 무상계약, 편무계약, 요물계약, 요식계약은 시험범위에 없어요. 유상, 쌍무, 낙성, 불려식 계약이다. 이 질문 기억하셔야죠. 두 번째, 매매, 목적물, 대상. 목적물이죠. 대상. 그럼 어느 것이 매매의 목적물, 대상이 되는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매매 대상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매매 대상은 재산적 권리. 재산적 권리라면 모두 매매 대상이 되는 거죠.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다 매매할 수 있는 거지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매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물건, 동산, 부동산도 사고 매매 대상이 되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물권이에요. 이거 재산권이잖아요. 예를 들면 전세권, 저당권, 예를 들면 지상권, 이것도 매매할 수 있어요. 또 채권이란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채권 매매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통 뭐라 부르냐? 할인한다 그래요. 와리깡한다 그래요. 와리깡. 속된 말로. 자, 내가 공사해주고 1억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근데 난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외상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돈이 당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3개월 뒤에 지급받을 1억짜리 채권 어음을 사채장 나가서 선이자, 3개월치 선이자 띄고 9,600만 원에 사채업자도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채권 넘겨주고 9,600만 원 대금을 받아왔어요. 그럼 채권 매매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채업자가 3개월 뒤에 9,600만 원에 1억짜리 채권 매입해서 3개월 뒤에 지급 제시해서 1억 받는 거죠. 채권도 매매한단 말이에요. 발명권, 특허권, 저작권, 재산적 가치 있잖아요. 다 매매되는 거예요. 재산 가치가 있다면 무채 재산권도, 발명권, 특허권 같은 것도 매매 대상이 되는 거지. 물건만 사고 파는 건 매매는 아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다만 재산적 권리지만 매매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매매할 수 없는 게 뭐냐? 금재물인 거죠. 금재물. 법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금재물. 굳이 한자 쓰자면 여기 쓰는데 법에서 거래를 금지한 거예요. 마약, 아편, 음란도서 이런 것도 재산 가치 있지만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법에 거래를 금지한 마약, 아편 같은 거. 또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상속 권리, 상속권, 연금.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200씩 나오는데 너 1억만 줘. 내가 연금 청구 너한테 넘길게. 네가 200씩 받아먹어. 연금 청구권 이런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속권이니 연금 청구권 같은 것을 뭐라 부르냐? 일신 전속권이라고 그래요. 전속권. 일신 전속권이란 말이 뭐냐면 내 몸에 딱 붙어있는 재산이에요. 남한테 양도할 수 없는 재산. 이런 일신 전속권은 상속권리, 연금 청구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금재물은 매매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세 번째, 매매 대상은 내 것이 아닌, 내 물건만 사고 파는 게 매매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응?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그 매매 자체는 매매계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계를 중고기계 한 대를 5천만 원에 사고 팔았어요. 그래 대금은 일주일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5천만 원 일주일 뒤에 매매한 중고기계 인도하기로 하자.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 매수인이 쫓아왔어요. 아니, 네 것도 아닌 네 친구 거를 왜 매매했느냐. 네 기계 아니라며. 그럼 뭐라 그래 매도인이. 별 걱정 다 하네. 약속한 날까지 내가 친구 설득해서 넘기면 될 거 아니야. 넘기면. 못 넘기면. 매매는 유효한데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계약 위반 책임. 채불이행처럼 물으면 되는 거지. 남의 것을 매매했다고 그것이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토지를 매매했는데 내 게 아니야. 내가 계약서 내가 썼어요. 지 형 거야. 형명으로 돼 있는 거야. 별 걱정 다 하시네. 우리 형이 미국 가 있는데 응? 내가 설득해서 넘기면 될 거 아니야. 넘기면. 그 대금에. 못 넘기면 계약 위반 책임 되는 거고. 그래서 타인의 것을 매매했다고 해서 그 매매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야.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네 번째. 매매 목적물의 목적물은 현존하지 않는,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특정되지 않은 목적물, 이런 것도 매매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매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매매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무슨 말이냐?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도, 특정되지 않은 목적물도 매매할 수 있다. 자, 2022년에 준공된 아파트, 2020년에는요, 땅도 안 팠어요. 동호수 결정도 안 됐는데, 분양매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평당 얼마씩, 얼마의 중도가 언제 납부하기로 하고, 언제 준공하기로 하고, 보세요. 2022년에 준공된 아파트, 2020년에 평당 얼마씩 매매합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도, 특정 목적물도, 2022년에 중공된 아파트도 평당 얼마씩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 대상이 된다.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5번째 얘기예요. 매매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면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대급부가 내가 물건 넘겨주는데 반대급부는 상대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는 것이 금전이 아니라 쌀 10가마를 받았더라. 예를 들면 또 나는 물건 넘기고 백화점 상품권, 야, 너 물건 넘겨. 내 백화점 상품권 10장 줄게.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10장 받았더라. 다 뭡니까? 다 이거는 교환이 되는 거, 교환. 즉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닌 재산적 가치, 이런 재산적 가치를 받았다면은 다 뭐다? 그냥 교환이 되는 거예요, 교환. 금전만이 매매다. 반대급부는 금전만이 매매지, 금전이 아닌 것을 받았다면 다 교환이 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우린 객관식 문제를 푸니까요. 중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 얘기 들어갈 거예요. 바로 논점으로. 우리가 보통 항상 매매 얘기가 나오지만 머릿속에 상상은요, 연상은 부동산 매매, 토지를 매매했다, 건물을 매매했다. 응? 오늘 토지 매매 계약서를 건물 매매 작성했다. 항상 부동산 연상하셔야 돼. 매매 계약 맺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약금 얘기예요. 자, 계약금, 매매의 첫 번째 논점, 계약금 얘기를 좀 보자고요. 매매에서 과연 이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계약금은 정확한 문장이 뭐의 줄임말이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줄임말이에요. 그냥 이걸 생략해서 그냥 계약금이라 불러요. 그런데 보통
우리 민법 조문에는 규정이 없어요. 몇 프로 계약금 걸어야 된다. 규정 없어요. 다만 관행적으로 한 10% 내외를 수수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돼 있는데 법조문에 몇 프로 걸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이냐? 이 금자가 세금자가 붙어 있다. 세금자가. 그렇지만 매매계약 맺으면서 쌀 10가마 걸고 와도 계약금 될 수 있는 거고, 유가증권이라 불러요. 응? 백원 상품권을 걸고 와도 계약금 될 수 있는 거지, 꼭 금전을 지급하는 것만이 계약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랑 다른 점이냐? 다른 점이에요. 매매의 반대급부는 금전의 하나입니다. 금전을 지급하는 것만이 매매예요. 근데 계약금은 세금자 붙어 있지만 금전이 아닌 걸 지급해도 계약금 될 수 있는 거지. 꼭 금전을 지급하는 것만이 계약금은 아니다 불러요. 참 독특하죠? 쌀 10가마 걸고 와도 계약금 될 수 있어요. 매매 반대급부는 금전의 하나지만. 두 번째, 또 계약금은요, 매매계약 맺을 때만 계약금 거는 거 아니에요. 임대계약 맺을 때도, 교환계약 맺을 때도 계약금 걸 수 있어요. 근데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 계약금은 주된 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다. 그러면 뭐가 주된 계약입니까? 뭐 상상해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야. 이 토지를, 이 건물을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자. 그리고 계약금 10% 걸기로 하자. 5천만 원 걸기로 하자.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부동산 매매 계약,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고, 언제 대금 지급하기로 하고, 언제 인도하기로 하고, 이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이게 주된 계약. 이게 주된 계약이 되는 거고, 계약금이 여기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에요. 그런데 항상 민법을 배울 때 종된 것은 주된 것, 운명을 같이 한다.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돼 버리면 딸려 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 취소된다. 종된 것은 주된 것, 운명을 같이 한다. 이들 하는 거죠. 세 번째, 또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닌 요물 계약이다. 참 특이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요물의 반대말이 뭐냐? 낙성 계약이 아니다. 왜 낙성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쌍방 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면 낙성. 합의만 갖고 계약 성립할 수 없고, 합의 플러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완료되어 계약 성립하면 요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요물계약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자, 이 토지를 3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오케이. 잔금은 언제 치르기로 하자. 그래, 오케이. 자, 그 증거로 이 다음 딴소리 할까 봐 증거 남기자. 계약서 쓰자. 썼어요. 그러면서 계약금은 5천만 원을 수수하기로 하자. 계약금은. 이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특약상 만일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이 계약금은 몰수하고, 받은 매도인이 위반하면 배액을 산하기로 하자. 이게 위약금 특약이라고 불러요. 이 특약 다 맺었어요. 근데 오늘 밤 11시, 지금 12시에 지금 계약이 늦게 합의가 됐어요. 그럼 계약금 5천만 원은 내일 10시까지 입금시키기로 하자. 그럼 합의는 다 이루어졌지만요. 그 다음날 10시까지 실제 약정금 5천만 원이 입금이 돼야 되는 거야. 입금이 돼야 성립하는 거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5천만 원 입금이 안 되면 이 계약금 계약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즉 합의 플러스 합의 맞고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걸고 뭐 어떻게 하기로 하자.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산하자. 합의 플러스 실제 약정한 금액 전액이
지급돼야 돼.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날 10시까지 5천 입금되면 성립하는 거고, 합의는 오늘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날 10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합의 플러스 실제 약정금의 전액이 지급됨으로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요물. 합의 플러스 일정 행위 완료됐을 때. 그런데 판례가 약정한 금액에 전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이 됐다면, 일부만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합의할 때는 그냥 5천 걸기로 하고,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상환하기로 하자. 우약금탕 넣었어요. 근데 5천이 아니라 4천만 원 빼기 입금이 안 됐어요. 약정 금액에 일반 지급됐지. 약정 금액이 부족하게 입금이 돼서 부족하게. 그렇다면 일반 부족하게 입금됐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실제 약정 금액 전액이 지급돼야 성립하는 거지. 약정 금액의 일부라도 부족하게 지급되면, 부족하게 입금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들어가요. 성립하지 않는다. 전액을 지급하면 성립하는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요물. 응? 실제 계약금이 입금이 안 되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네 번째. 그렇지만 이 계약금은 반드시 주된 계약과 우리가 주된 계약 그러면 뭘 상상하자?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걸 상상하자고요. 매매계약. 이런 주된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체결됨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면 틀려요. 어떤 계약금이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주된 계약과 꼭 동시에 체결된다는 거 아니다.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틀려요. 체결됨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여기 딸려서 계약금 5천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이 계약의 선후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관계없다. 꼭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부동산 매매계약은 3월 2일 날 5억에 사고 팔기로 하고, 잔금 언제 체결하기로 하고, 언제 명도하기로 하자. 3월 2일 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됐어요. 자, 매매 체결된 날은 계약금이 없었어요. 친한 친구끼리라. 근데 그 다음날 매도인이 연락 와서 매수인한테 그래요. 친한 친구끼리야. 우리가 5억에 그 사고 팔기로 한 거, 계약금 쪼로 한 3천 그래도 좀 지급하고 받기로 하자. 뭐 그러지 뭐 통장 불러내 3천 입금시키게. 그럼 그 매매계약은 오늘 체결되고 그 다음날 계약금 계약 3천만 원 따로 체결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없어요. 또는 주된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 그럼 계약금 계약이 이 계약도 성립이 안 됐는데 계약금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도 있나요?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법률용어는 아니에요. 뭐 가계약 치른다. 뭐 가계약금조로. 자 보세요. 그래 이렇게 하자.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가계약금조로 1,000만 원 걸기로 하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자세한 것은 월요일 날 만나서 계약 쓰기로 하자. 계약서도 안 썼는데 가계약금조로 1,000만 원 먼저 걸고 오잖아요. 그 계약금이야 그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먼저 성립하고 주된 매매 계약이 이틀 뒤에 작성되고 있잖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과 부동산 매매 계약, 주된 계약은 선후는 관계없는 거지. 꼭 동시에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계약금 10% 내외를 수수하는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럼 나는 5억짜리 매매 계약 맺으면서 계약은 5천만 원 걸기로 하고 5천만 원 지급했어요. 남의 잔금은 언제 치르기로 하자. 도장 찍고 왔어요. 계약금도 5천 주고 왔어요. 난 2개 계약을 맺고 온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한 건 있고 계약금 계약 한 건 있어요. 다만 그 증거는요. 계약서 한 장에 남긴 거예요. 한 장에. 한 장에 다 썼어요. 계약서 한 장에 남겼다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뭐 2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서로 별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한 장으로 작성했더라도 그건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두 계약이 맺어진 거다. 다음 두 개의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운명은 같이 해야 돼. 주된 계약인 그다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 딸려 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된대요. 운명 같이 할지언정 그건 두 개의 계약이지 별개의 계약이지 하나의 계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선후는 관계없다. 계약금 계약이 먼저 맺어지고 이틀 뒤에 매매 써도 되고 그다음 매매 계약이 먼저 맺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계약금을 지급해서 계약금과 따로 맺어도 되고 선후는 관계없다. 그런데 이 계약금은 줄여서 계약금은 이거는 꼭 매매 계약 맺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상계약에 모두 준용한다 그래. 준용한다는 말이 뭐냐? 적용한다. 그러면 유상계약이라면 대가 유상이라면 계약금리가 다 걸 수 있는 거야. 교환계약 맺을 때도 계약금 걸 수 있고 임대계약 맺을 때도 계약금 걸 수 있고 유상이라면 다 계약금 계약 적용하는 거지 매매계약 맺을 때만 써먹는 것은 아니다. 규정은 여기 있지만 유상계약에는 모두 계약금은 준용할 수 있다.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금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따가 배울 건데 그러면 보통 관행에 쫓아서 5억짜리 매매계약 맺으면서 한 5천만 원 내외를 수수했다면 이 계약금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자, 용어만 한번 들어주세요. 이 다음에 많이 들어갈 계약금의 역할이에요. 자, 용어만 들어봅니다. 이 계약금은 보통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요. 계약금은 증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이 있고 우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이 있고 하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이 있다. 이렇게 용어 나눠져요. 증약금, 우약금, 해약금 이런 역할을 한다. 계약금이. 증약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계약금이 수수됐다나 3천만 원 지급됐어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 통장 하나 찍어줬어 내가. 계약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돼요.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 이론적으로 볼 때는 꼭 계약서 쓰지 않아도 구두로도 가능한 거예요. 구두로도 입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끼리야 그래 여기 그 텃밭 고향에 있는 텃밭 200평 그래 5천만 원 사기로 하자. 그래 5천만 원 팔기로 하자. 언제 대금 치를까? 뭐 한 달 뒤에 치르지. 그래 한 달 뒤에 등기 넘길게. 친한 친구끼리 구두로 했어. 구두로. 계약서란 서면 증거 안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약금처로 그래도 500만 원은 받기로 했어요. 온라인 통장 입금시켰어. 계약금 500원 입금시켰어요. 근데 그 사이에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매도인이 내가 언제 5천 원 판다고 했는데 나 그런 적 없어. 야 네가 5천 원 판다고 합의되지 않았느냐. 싸움 났어요. 계약서는 서면은 없어 지금. 증서 장사 안 했단 말이에요. 구두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5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수수됐다는 그 증거 나오면 이 어떤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꼭 계약서 서면 작성하지 않아도. 이게 증약금 역할이다. 그래서 계약금이 수수됐다면 어떤 계약이 성립했다는 이 증거가 된다. 이 500만 원 입금됐다는 게 입금되면 판사도 이렇게 신고를 해버려. 매매 계약 성립했다는 증거가 돼요. 이 증약금이라 불러. 이게 모든 계약금의 가장 최소의 역할이다 이렇게 불러요.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 역할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계약금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약금은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하는 거예요.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하는 건데 우약금은 어떤 5억짜리 매매가 맺으면서 5천이 지급됐다면 이 5천만 원이 당연히 우약금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약금은 계약 위반을 대비하는 건데 이것은 특약이 있을 때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약이 없다면은 계약금은 우약금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어떤 특약이냐? 보통 이런 특약이 있을 때만 이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우약금 역할 못해요. 특약이 보통 우약금 특약이 뭐냐 보통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자, 우리 사회상 할 때 5억짜리 매매계약 맺으면서 5천만 원 수수하면 5천만 원 걸면서 교부자가 교부자 준 사람이죠. 매수인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이렇게 안 물어요. 계약금 교부자가 준 사람이 교부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수령자가 받은 사람이에요. 매도인이죠. 수령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100을 상환하기로 하자. 이게 바로 우약금 특약이야. 이런 특약이 있을 때만 계약 위반했을 때 몰수하고 100상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계약금 수수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이런 특약 안 넣었어요. 안 넣었다면 계약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행을 안 해. 해제해요. 해제한다. 원상회복.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가 입증된 만큼 받아야지 계약 위반했다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특약이 있을 때는요. 계약 위반하면요. 손해 입증할 필요가 없어.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몰수하고 배상 요구할 수 있지만 우약금 특약 없다면 계약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하고 받은 계약금 원상회복 돌려준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지 계약 위반했다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특약을 넣는 거예요. 이 특약을 넣었을 때만 몰수하고 배상 요구할 수 있는 우약금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몰수할 수 없어요. 계약 위반했다고 배상 요구할 수 없어요. 그냥 받은 대로 돌려주고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따로 해야 돼. 번거로우니까 보통 이런 특약을 넣죠. 특약했을 때 해약금은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단 말이 뭐냐면요.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해약금 역할은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특약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금은 해약금 역할로 추정하는 거예요. 특약이 없더라도. 이건 특약이 있어야 몰수하고 있어야 배상 요구할 수 있어요. 해약금이 뭐냐면요. 계약을 위반을 원인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인 삼는 게 아니라 다 사실할 때 쓰는 거예요. 자, 5억짜리 매매계약 맺고 중도금 업기로 했어요. 잔금은 한 달 대치기로 하고 3천만 원 계약금 걸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아무런 특약 없었어요. 근데 이틀 만에 매도인이 마음 바뀌었어요. 딴 사람이 야 내가 8억 줄게 팔아라. 5억에 판다고 계약 쓰고 3천 받았는데 8억을 주겠대요. 그럼 매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인한테 연락해서 저기요 매수인 씨 우리 이틀 전에 맺은 계약 100억 상합니다. 6천만 원 상하면서 나 매매계약 파기합니다. 이게 해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매수인이 마음 바뀌면요. 계약금만 포기하면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면서 그냥 건 사람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아무런 계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마음 바뀌면 하룻밤 자고 나서 매수인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금 걸고 하룻밤 지나서 매도인 100만 상환하면 상대방 의사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이 계약금 포기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걸 해약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역할은 당연히 하는 거야. 계약 위반을 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바뀌면 하는 거지. 중도금을 안 치러 얘가. 잔금을 안 치러.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때 하는 해제는 법정 해제고 해제하고 바로 이 우약금 특약이 있으면 몰수하는 거고요. 이 해약금은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계약서 쓰고 계약을 걸고 왔는데 하룻밤 자서 마음 변하면 매도인은 100만 상환하면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해약금이라고.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 이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이 말 써야 되는 거냐? 자, 계약을 걸면서 중도금이나 잔금 치르기 전까지 매도인이 만변하면 100만 상환하면 매수인은 만변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있기로 하자. 그런 말 쓰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금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이 없더라도 계약금 100만 상환하면 계약 포기하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상대방 계약 위반한 거 없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계약금 포기하면 파기하는 것을 우리 뭐라 불러요? 해약금이라 부르는데 계약금은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해약금 역할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만 우약금 역할은 특약이 있을 때만 몰수하고 이건 계약 위반시 하는 거지. 우약금 특약이 없다면요. 계약 위반하면 일단 계약 해지한 다음에 받은 금액은 돌려주고 나서 별도로 소멸 청구해야지. 우약금 특약도 없는데 계약 위반했다고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건 특약이 있을 때. 참 어렵죠? 자, 이런 얘기들을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될 건데 무조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 중개업을 볼 때 필요한 민법적 소양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중개심 많이 쓰는 것들 그런 것도 위주로 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페이지 277쪽을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말이 나와요. 이 담보책임 말이 뭐냐? 이제 서론만 좀 봐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좀 우리가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죠. 대충 그런가 보다 싶지. 한 번 듣는데 어쩌면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럼 누가 6개월, 8개월씩 공부합니까? 2, 3개월에 끝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다시 인전 들어가서 찬찬히 보면 달라요. 그래도 상견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담보책임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매수인을 보호코자 만든 법조문이에요. 매수인 보호라 만든 법조문이지 매도인 보호라 만든 법조문이 아니에요. 매매한 물건에 또는 매매한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는 걸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돼. 그걸 담보책임 진다라는 거예요. 매수인 보호라 만든 규정인데 이 매도인 담보책임은 세상 살아가는 공평, 이 공평의 원리에서 이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공평하냐?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단 말이에요. 매수는 내 의무를 다 이행했단 말이에요. 그 넘겨받은 기계를 넘겨받았는데 어떤 권리를 넘겨받았는데 이게 하자나 흠 있는 권리를 기계를 넘겨주면 뭔가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의 원리에서 매수를 보호하게 만든 법조문이 담보책임인데 이 매도인 담보책임은 법정의 여기를 기억하세요.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법정의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담보책임이다. 매매한 목적물에 매매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돼. 법정이란 말이 뭐냐면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책임이에요. 즉, 두 사람이 미리 합의해야지 인정되는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계약서에 이 말 써야 되는 거냐. 중고기계 매매하면서 이 매매한 기계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조건 책임져 주기를 하자. 그런 말 쓰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지. 미리 합의하고 담보책임 지기로 하자. 이런 합의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법정에 더군다나 무과실 책임이다. 이거 중요한 거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깜짝 놀래요. 나도 몰랐다.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매매한 목적물에 매매한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이 아무런 잘못 없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지. 매도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게 아니다. 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매도하면 과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럼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뭐냐?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서운 책임이죠. 나에게 뭔가 잘못이 때문에 책임지는 거는 과실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매수인이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설사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더라도 매도는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 569조부터 584조까지 16개 법조문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 이거는 도표를 암기시킬 건데 이 도표 암기 같은 것은 언제쯤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할 때는 할 필요 없고요. 뭐 심화라든가 요약 요 정도로 하면 한번 외우는 거예요. 요때 한번 외우고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외우고 시험 보러 가기 직전 한번 외우고 3번 외우는 거예요. 그럼 외워져요 완전요. 이 다음에 어떻게 외울 건 봐줄 거예요. 외우는 민법은 이해지 암기는 아닌데 이 매도의 담보 책임만은 이 다음에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다음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여기요. 이 담보 책임은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요. 좀 암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의 핵심이다. 용어만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도 한번 매매 그러면 계약금 계약, 매도 담보 책임 이 두 파트 굉장히 중요한 파트구나.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우리는 나올 만한 데를 정해놓고 집중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샅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85점, 9점 맞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7점 맞는 걸로 목표를 삼고 한두 문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40문제 중에서 이 다음에 35문제, 6문제 정도만 배운 데서 나온다 보고 30문제는 배우지 않아 나온다. 그때 양을 반으로 줄일 거예요. 그걸 버리면 반이 줄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파트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데가 바로 매매에서 우리가 이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이 있다. 매매 개념 잡을 줄 알고 계약금 얘기 좀 볼 줄 알고 담보 책임은 이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된다. 도표를 이렇게만 좀 상견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